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기술 발달로 스마트해지는 생활. 그렇지만 건강은 전자파에 찌들 수 있다는 주제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업무는 물론이고요. 생활의 일부가 됐죠. 컴퓨터, 스마트폰. 그러니까 집안을 돌아봐도 명당 자리에는 사람이 없고 전자기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기기 늘어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 바로 전자파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건강을 해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외국산 스마트폰이 국산보다 3배 이상 많은 전자파를 내뿜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의 전자파, 우리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의 김남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자파 얘기는 한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했다가요. 전자기기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전자파는 더 늘어났겠죠? 우리 전자파 예. 기기가 점점 많이 쓰임에 따라서 예. 사실 일반인들은 더 고민이 많죠. 예, 모든 게 지금 다 한때, 전자기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때 이슈가 됐다가 또 가라앉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알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밀양에서 송전탑을 예. 건설할 때 있었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는 전기장판이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모든 가전제품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생활 속에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네. 걱정들을 많이 하죠. 교수님은 정보통신공학부에 계시니까 더더욱 전자기기들과 친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이들도 요즘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잘 때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맞습니다. 때도 없이 통화하고 계속 보고 있는 게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외국산 기기가 우리 기기보다 좀 전자파를 더 많이 방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오늘 국회에 우리 국회의원께서 네. 좋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듣고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비슷한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때는 국산 휴대폰의 전자파 노출이 외산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전자파가 진짜 많이 나오나 네. 측정하고 예.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인체 보호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당시 정보통신부가 전자파 인체 보호기능도 만들고 그러한 시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였는데 예. 오늘 발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행히도 네. 20년이 지난 지금 국산 휴대폰이 예산보다 예. 작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면은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술 같은 게 발달이 된 건가요? 전자파 차단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예. 그럼 왜 국산 휴대폰은 외산보다 네. 인체 흡수율이 작을까? 예, 이런 맞습니다. 이슈죠.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술이 더 발전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특별히 소프트웨어 기술보다는 더 하드웨어 기술, 개조 기술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네. 안테나를 어디에 비치하느냐. 예. 소형이면서도 몸 쪽으로, 인체 쪽으로 전자파가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훨씬 더 공학적으로 예. 아주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거의 쓰지만요. 예전에 폴더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접는 휴대폰. 네, 맞습니다. 예, 그것과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다 그냥 비춰지니까 왠지 폴더형이 더 전자파가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닌가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휴대폰 그러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초창기에는 우리가 바형이라고 그랬어요. 바. 크게. 예. 지금 되어 있었고요. 지금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스마트폰하고요. 네. 우리 그때는 사이즈가 작으면서 일자형이 바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플립형이라 그래서 이제 입 쪽을 접는 네. 거 있죠. 플립형. 그다음에 이제 위로 아까 이제 열린 경 폴더형이라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매트릭스에 나오는 슬라이드형도 있어요. 아,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잘 가다가 다시 스마트폰이 오면서 거의 다 형태로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쭉 형태를 보게 되면 폴더인 경우가 제일 인체에 노출되기 작습니다. 그럴 것 왜냐하면은 같아요. 예. 폴더 자체가 예. 펴지면서 그 폴더 뒤쪽에 안테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부터 더 뒤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폴더형은 제일 작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바형하고 비슷하니까 이 인체에 노출되는 값을 줄이기가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외국산하고 국내 이 개발사 간의 기술 경쟁에서 예. 약간은 저희가 지금 선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인체 흡수율에 대해서만큼은 약간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외국산과 국내산을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게 더 전자파를 차단 잘하는 건지 비교해 볼 수도 있나요? 네, 이게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요. 네. 외산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국산보다, 흔히 말하는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우리는 이제 줄여서 SAR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값이 크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위험하냐.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파를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머리 근처에 쓰기 때문에 특히 머리 쪽에 전자파가 많이 흡수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강제 규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런 휴대폰을 쓸 경우에는 예.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가 어느 값 이상 되면 안 된다. 그 값을 넘으면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 값을 넘어 팔 수 없는데 그 값이 좀 수치로 얘기하면 1.6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와트라 그러죠. 그게 와트 퍼 킬로그램인데요. 예.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팔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발표된 거는 1.6 와트 퍼 킬로그램보다 작은 값이에요. 다 작은 값인데 그 중에서도 쭉 값을 이렇게 보니 국산이 대산보다 좀 작더라는 거고요. 그 값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을 팔 때 예. 의무적으로 그걸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서라든지 네. 잡지 안에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립 전파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면 예. 이제 자기가 모델명이나 상품명을 넣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만약에 걱정이 된다. 그러면 네. 내가 쓰는 폰이 얼마인가 또는 내가 좀 작은 걸 사용하고 싶다. 노출량이 그러면 거기서 작은 값을 고르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팔리는 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체 보호기준 값을 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스마트폰이 전자파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전자파 얘기를 하면 예. 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전자파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전개와 자개로 이루어진 파는 다 전자파예요. 네. 그래서 햇빛도 전자파고요.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도 전자파인데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전자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예. 그렇죠? 가전제품이라고 얘기하면 선풍기, 헤어드라이,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다 들어가겠죠.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전자파는 휴대폰이죠. 왜? 네. 우리 몸에 가까이 쓰는 거니까. 또는 기지국.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자파를 다 노출시키는데 그중에서 휴대폰과 가전제품은 약간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국민들은 잘 구별을 못한다 할지라도 네. 어쨌든 우리 주변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몸에 가까이 쓰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가전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 네. 오랫동안 깔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헤어드라이. 매일 아침 헤어드라이 쓰시죠? 네. 머리 가까이 쓰시잖아요. 전기면도기. 갑자기 겁이 나는데요. 예. 네. 절대 겁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전자파 다들 걱정하시네요. 전기를 쓰면 무조건 전자파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노이로제 가족분이 계신데 그 정도에서 나온 전자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왜 이슈가 되느냐? 네. 낮은 값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경우에 혹시라도 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전제품에서 쓰는 정도의 전자파는 네. 우리가 그걸 24시간 안고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괜찮고요. 핸드폰도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자파를 뭐 막는다고 사무실에서는 뭐 선인장 같은 것도 놔두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거 다 차단 효과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예. 열심히 핸드폰에도 뭐 붙이고 다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국립전파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여러 군데서 다 측정을 했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오히려 그걸 붙여서 나는 안심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안 붙이고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덜 쓰는 게 좋겠군요. 네. 예. 조금 이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차단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원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단 제품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요? 아까 스티커 제가 얘기했죠? 네. 어떤 무슨 수술 열심히 갖다 놓고 예. 그런 어떤 것들도 분은 선인장이 예.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또 진흙이 좋다는 등 많은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예.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겁이 난다 그러시는데요. 예, 교수님. 네. 효과가 없다는 것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의 김남 교수였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네, 잠시 후 생생경제가 끝나고 난 오후 5시 10분부터요. YTN 라디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정기 후원 전화 1688-3570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희망 나눔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금융상품 백서 그리고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움.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그동안 직장인을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저희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상품은 사실 많지도 않은데요. 상품에 대한 정보도 안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예. 네. 예. 자영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금융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소상공인 공제라고 하는데요. 예. 일반인들에게 노란우산 공제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TV에서 최불암 선생님 또 탤런트 이보영 씨가 광고하는 상품인데요. 네. 2007년부터 판매를 했고요. 현재 50만 명 가입이 돼 있고 3조 원 정도 불입된 상태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 수 있는 상품인가요? 예. 자영업자가 은퇴 대비를 하고 또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네. 저와 같은 직장인은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에 대비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하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적금처럼 매달 넣는 거니까요. 아니면 분기처럼 넣을 수 있는 상품이라서 이자가 나오는데요. 연 2%대 중반에 이자가 연 복리로 쌓인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네.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또는 분기마다 쌓은 부금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사업자가 혹 사업이 잘못돼서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부금은 안전하게 법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공제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제 자영업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네. 이때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달 25만 원씩 불입하면 1년에 300만 원 이제 가입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300만 원 소득공제 받는다면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환급받는 세금이 다릅니다. 예. 연간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라면 19만 8천 원 환급을 받고요. 이제 과세 표준이 가장 높다. 그러면 최대 125만 4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300만 원 넣고 적게는 19만 8천 원, 많게는 125만 4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당한 세특혜가 되는 것이고요. 요즘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노란우산 공제는 합법적으로 철세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매우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입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가입 대상이 있는데요.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업종에 따라서 종업원 50인 미만이면 이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란우산 공제가 이렇게 지부가 있습니다. 뭐 이곳에 연락하면 이제 가입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을 찾아가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실 때 법인 등기부등본 또 종업원 수 제가 50인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천 징수 이행 뭐 상황 신고서라든지 아니면 4대 보험 납부 통지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가입하고 나서 매달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제 불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입을 했는데 다른 상품들도 그렇지만은 계속 돈을 넣다가 해지를 해야지 될 때도 있고 해지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지급 사유가 몇 가지 지정돼 있습니다. 네. 사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아니면 계약자, 이제 대표자가 가입하니까 뭐 개인 사업자도 사장님이 가입할 테고요. 이분들이 혹여나 사망했다면 이제 폐업했다면 폐업 공제금, 사망하셨다면 사망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에다가 연 2%대 중반 이자를 연 복리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네. 가입하신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임을 했다. 또는 만 60세 이상 노령자로 120회 이상 부금을 납입했다면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되겠군요. 그러면 노령 공제금, 퇴임 공제금을 받는데요. 네. 역시 불입한 원금의 일정 이자를 연복리로 계산해서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원금의 일정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받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원금을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3년에서 5년이 지난다면 원금 100%의 일정한 이자를 더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3년에서 5년 이내에 해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원금을 다 찾지 못하고요. 불입한 원금의 70에서 80% 정도만 찾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도 꼭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가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지원 확보를 하고 있고요. 매 결산할 때마다 납부 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주관하는 공익형 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영업자분들은 노란 우산 공제 이 상품 뭐 절세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외에도 좀 추천하실 상품이 있나요? 예, 이제 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비과세 재형저축입니다. 아, 이 비과세 재형저축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연간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도 함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품의 장점이 금리가 4.5% 네. 매우 높고요. 지금 일반적인 접근금리는 2%대입니다만 예. 최고 4.5이고요. 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올해 말까지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단돈 5만 원이라도 네. 가입만 해두면 내가 필요할 때 추가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구나 연간 종합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이제 저소득 자영업자라면 3년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꼭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 5만 원으로 통장이라도 만들어둬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꼭 네. 가입을 하셔야 되고 저희 방송을 택시 네. 기사님들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개인 택시 하시는 예, 분들께 네. 좀 예. 개인 택시 기사님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정부가 얼마 전 8월 초에 내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개인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매매가의 10%가 부가가치세니까 신차를 구입한다면 그만큼 부담이 10% 늘어나는 셈이고요. 네. 그래서 혹시 신차 구입 시기가 됐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예, 달리는 경제학 시간이죠.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저보다 목소리가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보통은 이제 자동차 기자들한테 이쯤 되면 그런 그 방송 많이 안 부탁드려요? 휴가철에 뭐 자동차 알아두면 좋은 것, 이런 것들 네, 많이 오죠. 하잖아요. 네, 많이 오죠. 다른 아이템 가져오셨네요? 네, 다른 아이템이. 왜냐면 이제 네. 그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대부분 이제 교통 쪽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네. 경제 프로에서는, 맞지 예. 않다라는 주제로. 그래서 이게 제가 했을 때 네. 저랑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업무용 승용차 법인 걸로 해가지고 약간의 좀 절세 그렇죠.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거를 그 기획재정부에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대책을 내놨죠. 듣고서 내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듣고서 내놨습니다. 대책을 내놨고 그 네. 대책에 대해서 네.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 운용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세금마저 걷겠다라는 그렇죠. 게 정부 네. 측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결론을 냈다기보다 나름대로 의견 조합을 했던 게 결국은 이제 접대비처럼 네.
비용 한도만 정해서 인정을 하면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이 일부 오너나 네. 오너 일가에서 이렇게 좀 유용을 하는 경우,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좀 문제를 삼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한도액 설정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네. 그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2015 세법 개정안 만들면서 예. 이 한도액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일단 뭐 통상 문제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FTA? 그렇죠. FTA라기보다 이제 뭐 이른바 자동차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뭐 해외와의 약간 마찰, 무역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이런 예. 이유로 건들지 않았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특정 차종의 불리한 세제는 분명히 무역차별이 될 수 있으나 네. 일괄적인 적용은 무역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왜 그 통상 마찰을 우려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름대로 그 이제 점을 몰랐던 그렇죠. 왜냐하면 걸까요? 나름대로 이제 중대형차 쪽에 수요가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아무래도 중대형 고급차를 판매하는 쪽에서 네. 나름대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문제의 핵심을 조금 비껴나간 거고요. 그 예전에 FTA 할 때도 그 여러 가지 그 세제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네. 그때도 FTA 조항 중에 뭐냐면 일괄적인 세율 적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한도액 설정 같은 경우에도 한도액을 일괄적으로 설정하면 그게 통상 마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 적절한 금액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값이 5천만 원이나 모든 비용해서 네. 5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넘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5천만 원까지는 비용 공제를 네. 인정하는 이제 그게 가장 적절한 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안 했냐라는 네. 또 이유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여기저기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들은 것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건데 뭐냐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중대형차 판매가 위축이 되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용 한도액 설정으로 중대형차 판매가 위축이 되면 오히려 거둘 수 있는 세수도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뭐 내수 부진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 보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라든가 각종 세액이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까지 정해놨다. 네.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이상 되는 차는 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걷어들여야 될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거를 과세해서 받는 것보다 원래 받아야 될 세수가 줄어들면 네. 이건 결국은 이제 세수 측면에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거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또 뭐 조세 형평에 맞지 않은 개편이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대 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예. 임직원 보험에만 가입한 뒤에 100%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만약에 이제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예. 여기서 무조건 2억 원은 합법적으로 경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2천만 원대 차라면 경비 인정 범위가 고작 1,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그 가격의 50%만 그렇죠. 적용이 되기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싼 차 타면서 소득 공제를 더 받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고가 차일수록 기름값이나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혜택의 절대 규모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아니 로고를 부착하라는 네. 것도 있던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가능할 수는 그렇죠. 있다. 예. 기업에서 너 공제 받으려면 로고 붙여 그러면 예. 당연히 붙이겠죠. 회사 로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증빙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증빙할 거냐.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사진 한번 찍고 떼버리면 그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쉽게 보면은 확인할 방법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굳이 붙이고 다니나 그래도 증빙 받으려면 붙여야 돼 하고 한번 붙이고 뭐 직원들이 떼고 다닐래요. 떼고 다니는 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나름대로 뭐 정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것도 조금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원한테 예를 들어서 지급되는 업무용차가 많이 있죠, 보통. 많죠. 예. 네. 과연 그 임원들이 회사 로고를 붙이고 타고 다니겠느냐.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행일지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행일지를 쓰는데 이게 업무용인지 아니면 개인용인지 구분 못합니다. 그건 왜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그런 거죠. 제가 김윤경 기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러 갔을 때 업무용차를 이용했는데 네. 그걸 그냥 업무용이라고 운행일지 쓰면 그게 업무인지 개인적인 용도인지 구분이 조금 애매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면은 그냥 다 업무용이라고 쓰겠군요. 그렇죠. 대부분 업무용이라고 쓰겠죠. 누가 거기다가 네. 개인용 이렇게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세법 개정안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로고나 이 업무용이라고 써야 되는 일지 뭐 이런 거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허위로 써도 된다고 하면은 정말 편의적인 거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은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무늬만 과세? 그렇죠. 그러니까 라고 해야지 될까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한도액 설정을 하지 않은 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제 혜택이 많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일단 제도를 도입해서 만들었는데 네. 상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는 거고요. 네. 물론 정부가 통상 마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면에는 중대형차 판매 위축 이 부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를 살 때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도 많고요. 또 한도액 설정하면 저가차로 업무용이 몰리게 되니까 그럼 정부도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도액 설정으로 과세하는 것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할 때 굳이 한도액을 설정해서 과세하는 게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잠깐 헷갈리는 게 권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이 문제의 해법은 어떤 건가요? 이 문제의 해법은 말 그대로 한도액 설정입니다. 한도액.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접대비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한도액이 설정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영국과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서는 어느 정도? 영국은 2,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일본은 3,000만 원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도액을 설정하면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도액을 설정하지 못한 배경이 과연 무엇이냐. 정부는 이제 통상 마찰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또 전문가들은 사실은 세수 측면에서 그런 것이다라는 또 그런 해석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괜한 제도를 만들었다가 혹시 또 지적을 받게 되면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가차 판매하는 수입차 업계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거 업무용차로 판매할 때 법인차 구매 리스 비용이 높으니까 얼마든지 다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허점이 많은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자동차세 관련해서도 보니까요. 3천만 원짜리 자동차하고 6천만 원짜리 자동차하고 배기량이 같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세가 똑같다. 이런 그렇죠. 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논란이 됐었죠. 네. 예. 이것도 좀 허점이네요. 요거는 허점이 아니고 요거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비싼 차를 사는 사람이 일단 자동차를 살 때 재산세 개념이니까 비싸게 돈을 냅니다. 세금을. 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세는 보유 단계의 세금이에요. 네. 운행하는 과정에서 내는 건데 운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름에 붙은 세금을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별로 과세하는 게 운송수단의 개념에서 보면 적법하다라는 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환경 규제 때문에 배기량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면 큰 중형차의 엔진 배기량과 작은 경차의 엔진 배기량이 동일할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차와 중형차의 자동차 세금이 갖다지는 게 이게 공정하냐 이런 논란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자동차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갔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유반장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캔디야 너는 왜 그리 스윗하니? 소다야 너는 왜 그리 테이스티하니?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에 빠진 준하영 사탕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내 이름은 보미. 아직은 하루 강아지지만 언젠간 든든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보미닷컴에서 지켜봐 주세요. 삼성화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3623님이고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